그럼 도대체 암흑물질은 뭘까요? 아직 모릅니다. 안다면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안 그럴 텐데 정체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은하단 전체의 질량이 은하단 내에 속해 있는 은하들의 질량의 합보다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또 은하단 내에는 굉장히 많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가득하구나. 안녕하세요. 연세대학의 이석영입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처음으로 부정적인 얘기로만 강의를 가득 채웠습니다. 빅뱅 이론이 거의 수십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 냉소와 질시 속에서도 잘 발달을 해왔지만 치명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편평도의 문제의 경우 우주가 지금 대략 편평한 비슷한 값을 4%이지만 갖고 있는데 그 값을 갖고 이렇게 137억 년이나 멋지게 살아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아주 초기 시점에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임계 밀도와 비슷한 값을 가져야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를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지평의 문제, 양쪽 하늘끝이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 또 우주 공간이 거대한 규모로는 아주 기괴하게 휘어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든지 혹은 아니면 우리가 아직도 우주의 총 에너지 밀도를 다 올바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어려움을 잠깐 옆으로 두고 우리가 우주의 총 에너지 밀도를 제대로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주에 현재 관측되고 있는 팽창 속도가 우주를 재수축하게 만들지 아니면 계속 팽창하게 만들지를 제대로 한번 판단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암흑 물질입니다. 첫 번째 증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인 물리 현상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력계가 회전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태양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위성과 소행성들이 있죠. 얘네들이 놀랍게도 거의 다 한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원반이 있어서 그 원반에서 다 함께 태어난 것처럼 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전 속도는 어떨까요? 그 공전 속도를 열심히 연구를 한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이고요. 케플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법칙, 그리고 또 코페르니쿠스가 시작을 한 지동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체화되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케플러가 봤더니요, 태양에 가까이에 있는 행성일수록 더 빨리 공전하는군, 이렇게 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케플러의 운동 법칙 혹은 케플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수성의 경우에는 태양에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막 빨리 돌지 않으면 태양의 중력장 내에 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초속 47km의 속도로 빠르게 공전을 합니다. 지구의 경우에는 조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는 1초에 30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영향권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해왕성의 경우에는 초속 5km의 아주 작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작아지는 것을 케플러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케플러 운동 법칙은 행성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발견됐지만 고전력학이 작용하는 거의 모든 세상의 모든 일에서부터 우리가 다 발견하고 이미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검증을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말부터 일부 천문학자들이 희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하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우리 은하가 그런데요. 나선팔을 가진 나선 은하들은 전부 다 아주 납작한 원반 구조입니다. 마치 빈대떡처럼 납작하죠. 그러면서 다 동일한 방향으로 별들이 공전을 합니다. 한 1000억 개 정도 되는 별들이 아주 멋지게 지금
같은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럼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은하도 가까이에 있는 별들에 비해 먼 별들은, 은하 중심에서부터 먼 별들은 더 천천히 돌겠구나, 이렇게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나선팔을 가진 회전하는 은하를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모두 다 케플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은하의 회전 속도가 별로 변함 없이 그냥 평평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예를 다시 들자면 수성이 초속 47km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태양도 초속 47km, 해왕성도 초속 47km로 공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말이 안 되겠죠. 만약에 태양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무슨 결과가 빚어질까요? 그러면 지구, 해왕성, 목성 전부 다 태양계를 탈출하고 말 것입니다. 그대로라면 이 은하들은, 나선팔 은하들은 지금 별들이 전부 다 탈출 중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탈출 중인 은하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평온해 보이거든요. 큰 문제였습니다. 1975년도에 이 결과를 베라 루빈과 포드가 발표를 했는데 천문학계가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당신들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전파 관측의 대가들, 특히 네덜란드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 결과가 재확인이 됩니다.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은하에 별들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1000억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물질이 훨씬 더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실제로는 별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전을 해도 잡아둘 수 있을 만큼의 질량이 은하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은하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질량의 여러 배, 최소한 여러 배 정도 더 많은 질량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물질이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1980년대입니다. 이때가 처음 우리가 암흑 물질, invisible matter, 볼 수 없는 물질이 있나 보다, dark matter, 어둠에 속한 그런 알지 못한 정체불명의 물질이 있나 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두 번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체들이 이렇게 원반을 형성하면서 회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은하나 별이 만들어진 다음에 나중에 수많은 별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굳이 회전을 할 필요가 없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자기 각각의 궤도를 그리면서 무작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게 은하단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아벨 1689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은하단 허블 우주망원경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이 안에 예를 들자면 1000억 개 정도의 별을 갖고 있는 은하가 1000개쯤 모여 있는 겁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안에는 지금 원반 형태의 나선 은하는 거의 없고요. 이 안에는 지금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타원 은하가 드글드글한데요. 이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점에 이 도시에 도달한 이러한 은하들이 서로 각각의 중력장, 은하단 전체의 중력장에 해당하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자기 궤도 운동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은하단 내에 은하들의 움직이는 속도들을 측정을 해서 이 은하단 전체 내에 얼마나 많은 질량이 모여 있는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아내 봤더니 이 은하들의 움직임이 알려주는 이 전체 은하단 내의 질량의 값이 이 은하단 내에 눈에 보이는 은하들의 질량의 총합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은하들의 질량은 우리가 측정하기 좀 쉽거든요. 그런데 그 질량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암흑물질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증거는요, 이 연구는 1937년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나선 은하의 회전으로부터 얻은 암흑물질의 증거보다도 거의 40년이나 일찍 이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프리츠 스위키라고 하는 미국의 칼텍의 교수에 의해서요. 그런데 1937년도에 이 발표를 했을 때
아무도 이분의 논문을 눈여겨보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1970년대 말에 나선 은하가 회전하는 것으로부터 암흑 물질에 대한 증거를 찾은 천문학계가 그제서야 기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의 연구의 증거가 이제 속속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개념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개념은 중력 렌즈라는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에서부터 나온 예측인데요.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중력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질량을 가진 다른 물체와 갖는 상관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량을 100 갖고 있으면 10 갖고 있는 작은 질량을 내가 끌어당긴다. 이렇게 두 점 질량 간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질량을 갖고 있으면 그 질량에 해당하도록 나 주변의 공간을 왜곡을 시켜서 중력장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물 위에 공을 놓으면 공 때문에 그물이 온폭 왜곡되는 것처럼. 그래서 공간이 3차원으로 함몰되듯이 왜곡이 되면 공간이 다 주변 공간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빛은 언제나 직진을 하는 게 원리인데 빛도 공간이 왜곡이 되면 왜곡된 공간을 따라서 직진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왜곡된 공간처럼 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중력이 그냥 중력이 아니라 중력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텐데 빛은 직진하지만 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빛이 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찾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영국의 아더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아프리카 프린세페 섬에 가서 실제로 일식을 관측하는데요. 일식 때 태양 완전히 뒤에 가려서 절대로 지구에서는 보이면 안 되는 별이 별빛이 태양 주위의 중력장 때문에 휘어져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최초로 관측을 해서 발견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1919년에 예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언젠가는 천문학자들이 이런 일들을 더 먼 우주에서부터 마구마구 발견할지도 몰라. 끝.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1990년대가 됐어요. 천문학자들이 허블 우주망원경을 만들었죠. 하늘에 띄웠어요. 그리고 먼 우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알라, 다음과 같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강한 렌즈 현상입니다. 은하단을 보면요, 참 희한하게 은하들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하게 잘려진 조그만 이렇게 쭉쭉 원호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나와 은하단 거리보다도 훨씬 더 먼 10배나 더 먼 저 뒤에 있는 어떤 은하의 빛이 우주를 항해해 오다가 이 은하단을 통과해서 오는데 은하단은 거대한 중력장이기 때문에 이 중력장 내에서 은하의 빛이 쪼개집니다. 갈라져요. 쪼개져서 여러 개로 쪼개진 것이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개 부분 조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한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식도인데요. 맨 위에 있는 건 뭐냐면요. 가운데 렌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천체가 완전히 대칭적인 구의 모습일 때 이 가려져 있는 천체의 중력장 때문에 더 멀리 있는 은하가 휘어져서 우리에게 보이고 그러면 멀리 있는 천체가 뭘로 보이냐면은 완전히 동그란 반지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반지들이 전부 다 허블 망원경이 찍은 실제로 사진들이에요. 이 반지의 동그란 모습이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은하단보다 훨씬 더 멀리에 있는 은하가 그 빛이 우주를 항해해 오다가 중간에 있는 천체 때문에 빛이 왜곡돼서 반지의 형태로 구부러진 다음에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중력 렌즈의 역할을 하는 이 천체가 완전히 구대칭이지가 않고 타원체, 찌그러진 타원체인 경우에는 반지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4개의 점으로 쪼개져서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아인슈타인 십자가라고 합니다. 좀 십자가 같지 않습니까? 이유는 중간에 렌즈의 역할을 하는 천체가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세 번째 케이스는 중간에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구도 아니고 하나의 타원체도 아니고 막 쪼개져 있는 물질 분포일 때, 뭐 예를 들면 은하단과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빛이 그냥 반지나 십자가처럼 단순하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피스로 쪼개지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질량이 이 중력 렌즈 천체 내에 있길래 먼 우주에서 온 빛이 이렇게 이런 양태로 이런 형식으로 이런 밝기로 쪼개졌을까를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은하단의 질량을, 총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구해냈더니 은하단 전체의 질량이 은하단 내에 속해 있는 은하들의 질량의 합보다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또 은하단 내에는 굉장히 많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암흑 물질의 세 번째 증거로 저희들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암흑 물질은 무엇일까요? 아직 모릅니다. 안다면 우리가 암흑 물질이라고 안 그럴 텐데, 정체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암흑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우주에 만들어졌던 입자들이 오늘날 화석으로 우주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암흑 물질이 아닐까, 이런 지금 예측도 하고 있고요. 차가운 암흑 물질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 암흑 물질의 최상의 후보일까는 제 예상으로는 앞으로 아마 한 30년 내에 입자 가속기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흑 에너지 얘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